아이테신과 반진자의 테크 테크 톡톡. 톡톡. 네. 강혜령 기자님. 잘한 건가요? 네. 네. 아, 우리 강혜령 기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사신 방송인데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막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필드에 완전히 그냥 밀착해 있기 때문에 안석현 기자나 우리 강혜령 기자는 이렇게 만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참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테신과 반친자의 테크톡톡이라고 해서 아반테. 네, 아반떼 아니고요. 아반떼인데 우리 강혜령 기자하고 월간 아반떼로 이제 지금 할지 뭐 좀 이제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월간 아반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뭐 요즘 반도체 정말 이슈 많죠? 이슈 네. 많았죠. 네. 제가 대표님 첫 촬영한 지가 한 1년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죠. 몇 달 전입니다. 그렇죠. 몇 달, 불과 몇 달 전이지만. 네네, 그렇죠. 와, 제 텔레그램 채널도 그렇고, 정말 반도체 쪽으로 관심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올릴 이슈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말 바쁘게 보냈고, 대표님 채널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 상단에 이제 우리 반친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 텔레그램 채널에 가끔 제 피드를 옮겨주시잖아요. 아, 그때 그렇죠. 약간 네. 콜통과한 느낌 받아요. 아, 네.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샤웃아웃을 해주셨구나, 이러면서. 아, 마음 놓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제가 콜을 안 해도 그냥 이미 검증된 IP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일단 우리 서로 띄워주는 거 그만하고. 네. 요즘에 이제 그 우리 HBM 쪽에서 네. 제일 핫한 게 사실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의 소송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참 미묘하게 끼어가지고, 야, 니네 싸우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또 수주를 줬잖아요. 그죠? 발주를 네네. 줬고. 그 우리 강 기자가 보기에는 네. 두 회사 간에 지금 기술력 격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대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사실 HBM으로는 거의 글로벌 1위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HBM의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뜻이고 양산력도 굉장히 좋다는 뜻인데 그 회사에서 사실 주문량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년까지 거의 캐파가 거의 다 차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도 하는 아주 바쁜 와중에 그렇죠. 그런 와중에 공급망을 다변화 시도를 하고 또 어떤 업체를 퀄을 선정을 할 때 이걸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퀄 과정이 굉장히 세밀해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것이 있지만 예, 뭐 분기별로 굉장히 퀄을 세밀하게 본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장비의 퀄이 됐다는 거는 양산용으로 못 쓸 만한 장비는 아니다. 바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퀄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HBM3용이다. 아니면 8단용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는 거는 정말 양산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HBM3 이 12단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물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낮다. 예, 정말 평가절하한다. 이런 거는 전혀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점 미리 예,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대등하다라는 기술의 기준은 HBM3E 기준인 거고 HBM4에서는 또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뒤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극존식각 얘기를 이게 맞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램리서치 텔, 기라성 같은 두 애처 업체들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장비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칩메이커들도 계속 이 상태를 비즈니스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원가 절감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솔 벤더보다는 듀얼 벤더로 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그래서 한화 쪽에도 긴장을 줄 것 같고 한미반도체에도 지속적으로 긴장을 주면서 어떤 경쟁
그런 다음에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수요업체가 예. 그 공급망 밸류 체인을 꾸릴 때 당연히 이제 예. 하는 방식이고 네. 정말 불가피할 때는 뭐 EUV 장비처럼 이제 그렇죠. 솔밴드를 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EUV하고 뭐 TC 본더를 같은 기술 레벨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우리 강 기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뭐 이거는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또 기술이 업데이트되면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게 사실 뭐 거의 뭐 글로벌 정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 적이 또 내일의 동지가 되고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거래를 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광록원 회장님 때부터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간에 자꾸 이제 틈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러 분들이 또 생각이 갈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계속 TC 본더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팩트인 것 같으나 삼성이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메인 벤더는 지금 세메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전에 신카와도 정말 중요한 벤더고 신카와를 천안 사업장에 굉장히 많이 깔아놓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세메스도 지금 TC 본더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세메스가. 그런 어떤 협력의 끈이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를 쓸까?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관계 그런 관계가 이게 또 다른 장비 회사가 있잖아요. 뭐 J사 네 그런 그 이거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예, 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 아니, 근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쵸.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굉장히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 예. 어쨌든 그 둘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로 굉장히 지금 좋은 그렇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관계를 트기가 쉽지는 않고 삼성 입장에서도 이거를 과연 예전 사건을 뚫을 만한 뭔가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게 좀 인문학적 감성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삼성 특유의 어떤 감성이 있다고 저는 예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떤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게 어떤 과거 승리의 DNA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미 한미반도체의 어떤 TC 본더를 세 자릿수 정말 100대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고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아성을 깨야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어떤 최초의 기술로 한번 전세를 역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상황에서 그들이 썼던 장비를 또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건 뭔가 카피의 측면이 있다. 1등의 자존심으로서 좀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감성이 삼성 어떤 DNA적인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 감성적 측면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쉽지 않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뭐, 이게 또 사실 정답이 없는 예.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이라는 건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저도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보면서 삼성한테 잘렸던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잘된 회사가 한미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실제로 또 잘됐던 회사들이 보면 이제 테크윙하고 고영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고, 실제로 잘리면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살아남은 회사들이 한 그 정도 4개인데, 일단 한미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스페셜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보면 고영 테크놀로지는 잘렸다가 10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 레퍼런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테크윙도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 간에 어떤 니즈가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그거는 이제 그 한미 반도체가 네. 얼마나 이제 자존심을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쉽지 않죠. 네, 한미 네, 반도체 그 캐릭터상. 캐릭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얼마나 또 좀 더 기존의 협력사들하고 다른 대우를 해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 뭐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좀 더 지켜보면서, 이건 뭐 사실 전망일 뿐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감정적인 댓글은, 네, 지양해 주시도록, 네,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향 H20이 이제 판매 중지됐는데, 네. 사실 중동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인프라 수출을 확 열어줬어요. 이제 바이든은 그때 빈살만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중동은 믿지 못할 약간 동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뭐 돈만 잘 주면 되지,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이것 때문에 완전 들썩거리고 있어요. 사실 지정학적인 변수 때문에 지금 글로벌, 특히나 AI 밸류체인 주가들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HBM 수요는 어떻게 영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HBM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아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인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도 계속 엔비디아의 AI GPU를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이슈 위에 좀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의 힘이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정학적 이슈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위에 어떤 시장의 니즈를 과연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AI의 어떤 거대한 정말 뭐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어떤 행성에서 파도가 이만큼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런 어떤 시장의 요구와 수요를 꺾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AI 반도체 수요는 너무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어떤 딥시크 사례처럼 범용의 AI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정말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그 엔비디아 딥시크가 나왔을 당시에 젠슨 황이 이 GPU 수요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견지를 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AI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AI GPU에 들어가는 HBM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세계 각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사실 AI 관련해서 뭐 대통령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AI 100조, 물론 각축전이 벌어졌지만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100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더 부자인 나라들, 아니면 더 AI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 정말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AI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고, 그 AI 칩 시장에서 1위인 엔비디아 칩도 늘어날 거고, 또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도 HBM을 원할 거고, 예, 저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HBM 공급이 조금 과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삼성의 진입. 그 정도 이슈가 있으면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예, 근데 정말 삼성은 캐파로 때려부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HBM에서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퀄을 기다리면서 생산량을 축적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대표님께서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전환, HBM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는 변함이 없을 거다. 더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진입이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AI 수요는 이게 뭐 정말 이제 10년 사이클이니까 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제 서버린 AI나 이런 수요들을 주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역시 하겠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길게 말했는데 딱 한 번에 야마를 딱 잡아주셔서 야마. 네, 맞습니다. 네. 리듬문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리듬을 잘 써야죠. 맞습니다. HBM4는 결국 이제 루빈 아키텍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필드 쪽에서는 어떤 이 상용화 시점이라든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HBM4 쪽에서도 사실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많이 레이더에 잡혀요. 이미 보도자료로 나왔긴 하지만 3월 정도에 3월 맞죠? 3월에 엔비디아의 워킹 샘플을 제공을 했다. 이 워킹 샘플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준비가 된 성능이 나오는 샘플을 엔비디아에 넘겼고 그 이후에 샘플 단계가 또 많은 걸로 알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어떻게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접하면서 아 그래도 정말 이게 기술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네. 3E 다음에 HBM4도 가는 게 참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원래 당초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엔비디아 그 로드맵으로 보면 HBM4E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부터 채택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HBM4는 그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MR 머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일단 투트랙으로 계속 간다고 공식 오피셜리는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좀 비언어적인 어떤 뉘앙스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은 MR 머프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상황을 보고 다음 12단이나 16단쯤에 예, 하이브리드 분명히 적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는 예, 계속 견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들리는 건 그런 느낌이 드네 이렇게. 그러면 HBM4는 일단 HBM3E에서는 8단에서 12단으로 메인이 시프팅 된 거고 네네. HBM4부터는 이제 12단에서 16단으로 간다 보세요? 아니면 12단이 그냥 더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12단이 메인스트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16단으로 가기 위해는 일단 기존의 인풋 아웃풋수가 1024개에서 1048개로 늘어나는 게 결국 기술적인 어떤 부담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HBM4에서 12단도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듣긴 했어요. 물론 뭐 SK하이닉스가 16단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HBM4를 설계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IO 수가 2배로 늘어나는 작업 그리고 12단 자체가 주는 어떤 난이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의 난이도 극강의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한 단, 2단 쌓는 거야 사실 그것도 리스크한데 이거를 12단을 이게 곱하기로 올라가잖아요 수율이.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쉽지 않다고 저는 들어서 저는 이번에 HBM3 블랙웰에서 보면 8단하고 12단 단가 차이가 60%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12단에서 16단 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4단 더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페이퍼로 보는 분들은 이거 뭐 12단에서 16단 금방 간다고 막 하지만 막상 필드에서는 이게 그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공정을 좀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12단의 수율이 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 이유가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어떤 독점력이 지속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근데 또 보면은 얼마 전에 또 학회를 갔을 때 이게 작년에 나온 결과이긴 한데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3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어느 정도 성능에 어떤 갖춰야 할 열이라든지 성능 같은 거를 퍼포먼스를 다 패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부 인증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는 그러니까 않다. 결국 연구개발에서 만들어내는 샘플 수준은 이제 되겠지만 결국 이게 수율하고 직결되면 이게 마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 대표이사면 언젠가 삼성이 들어와서 여기도 막 그 마진이 굉장히 박해질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그러면 최대한 지금 부가가치가 있을 때 많이 뽑아 먹어야겠다. 캐시를 많이 쟁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SK하이닉스 대표님이라도 그런 생각. 언젠가는 이 HBM도 머추어될 시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그렇죠. 이 MR 머프에서 많이 뽑아 먹고 그렇죠. HBM3이든 4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자기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굳이 게임 체인저를 해서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또 같은 거잖아요. 출발선이니까. 감가상각적인 뭐 그런 맞습니다.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산업을 20년 동안 보다 보면 거의 마인드가 제조업체 사장님들하고 비슷해지는데. 저는 8년 봤지만.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보셨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소캠 이야기를 하나요? 아, 소캠 가시죠. 네. 소캠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HBM 그리고 TC보험도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은 소캠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이 소캠이라는 용어를 우리 강일영 기자님 기사를 보고 처음 이제 알았는데, 소캠이 이게 사실 커스텀 메모리 일종이잖아요. 네. HBM처럼. 네네. 그죠? 그런데 HBM보다는 좀 라이트한, 그죠? 그렇죠. 좀 더 라이트한 예. 이제 커스텀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엘 울트라에 원래 적용되기로 했어요. 원래는 그레이스 CPU 소켓 4개죠. 그죠? 네. 4개에다가 소캠의 모듈 4개가 올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블랙엘 울트라도 겁나게 또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그죠? 기존의 컴퓨터 보드도 원래는 비앙카 구조에서 코델리아 구조라고, 원래는 CPU 한 개에다가 GPU 2개를 이렇게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비앙카 구조에서 원래 CPU 2개, GPU 4개의 코델리아 구조로 이제 원래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냥 비앙카 구조로 계속 하고, 또 이제 기존의 그레이스 CPU 주변에 LPDDR 쓰다가 원래 소캠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냥 LPDDR로 가자. 일단 이제 물량 확대를 위해서 지금 뭔가 고육지책이긴 한 것 같은데, 소캠 상용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확인하기로는 올해는 힘들다고 얘기가 되고, GB300이 밀렸다고 하면 계속 이 GB300에 대한 로드맵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기존에 출시하기로 했던 시점보다 조금 더 미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밀린 로드맵은 우리 뭐 삼성전자의 사례도 디램 로드맵 사례도 보시겠지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뒤에 루빈이나 그렇죠. 그 뒤에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코드명. 아무튼 그 뒤로 계속해서 밀린다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캠이 GB300에 적용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 뒤에도 계속 소캠이 밀리지 않을까. 근데 또 GB300의 스펙표를 보면, 엔비디아가 제시한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소캠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적용을 하려나? 뭐 이런 그냥 제 개인적인 망상. 이게 어렵겠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올해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제 또 젠슨왕, 그러니까 오늘이 19일 젠슨왕 CEO가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게 그 DGX 스테이션이라는 AI PC를 소개하면서 보드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또 소캠이 그렇죠. 예. 프로젝트 디지트 중에서 데스크탑 역할을 하는 DGX 스테이션에 4개의 소켓 모듈이 달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GTC 할 때만 해도 이거는 서버용이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또 그런 데스크탑 범용의 PC에서도 소캠이 활용이 되는 걸 보고 그래도 쓸 수 있네. 그래서 이 DGX 스테이션의 시점은 따로 밝히진 않았어요, 젠슨왕 CEO가. 그런데 그렇게 밝힌 걸로 봐서는 어떤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그래도 그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소캠의 존재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B2B 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딜레이 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이제 개인용 슈퍼컴퓨터 이제 GB10에 들어가는, 그죠? 프로젝트 디지츠에는 요게 이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AI PC를 2종을 어제 보여줬잖아요. 하나는 스파크고, 하나는 DGX 스테이션이고. 그 내용 제가 몰랐습니다. 네네. 어제 보여준 것 좀 굉장히 경량화된. 2개를 보여줬어요? 예. 스펙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진짜 손바닥만한 그 PC는 DGX 스파크. 그죠? 스파크고, 그 스펙을 보니까 LPDDR5 그냥 X 온보드로 8개를 장착을 했더라고요. CES 때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 DGX 스테이션, 이 데스크탑을 봤더니 소캠이 장착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또 2개 출시 시점은 다른 것 같아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DGX 스파크는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Reserve Now라고 적혀 있는데, 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DGX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Notify Me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출시할 건지는 장담을 할 수 없으나, 전원을 들어봤을 때 이 소캠이 올해는 공급이 안 된다고 하니, 빨라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가 아닐까, 소캠 적용 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캠 같은 경우는 우리 강혜령 기자가 계속해서 이쪽 업데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여기에 와이어 본딩이 적용됐냐 아니면 뭐 TSV가 적용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게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이 제일 앞서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약간 지연되면서 이 소캠이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VF4, 그러니까 버티컬 팬아웃이나 아니면 버티컬 카파 포스트 같은 뭐 스택 뭐 이런 쪽으로 VCS 같은 기술들이 좀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저는 와이어 본딩이 계속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거든요. 코스트 때문에? 예, 코스트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VF나 VCS 같은 경우 너무 좋죠. 이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와이어 본딩도 못지않게 저는 괜찮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IO 스피드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IO 카운트도 더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삼성에서 32개까지 이 LPDDR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하는 기술 물론 낸대지만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16개도 물론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연결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와이어 본딩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 VF4의 샘플이 작년 4분기쯤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용화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지 않았나? 예,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쪽으로 많이, 애플 쪽으로, 이건, 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 그래도, 예, 그쪽, 모바일 쪽으로 일단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떤 큰 형태의 어떤 IT 기기 쪽으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일단 사실 VF4 같은 경우도 와이어 본딩이잖아요. 일종의 예. 그 와이어 기둥을 그냥 와이어 본딩으로 세우는 거고 네. 사실 VCS 같은 경우는 TSV 써서 본 기둥을 형성하는. 네. 그 신박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몇 번에 나눠서 그 약간 데포지션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칩에다가 뭐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만 몰드에다가 이제 그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니까. 삼성에서 CU 포스트, 그러니까 구리 포스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식도 좀 재밌어요. SK하이닉스는 선을 진짜 꼿꼿하게 그냥 그죠, 나무처럼 세워서 하는 거고 삼성에서는 뭐 모래알 쌓듯이 이렇게 쌓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더 잘할까? 호기심. 네. 일단 뭐 성능은 사실 삼성 VCS가 더 뛰어날 것 같긴 한데 또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 그죠? 예, VF4가 훨씬 또 그리고 워낙 또 그 몰드 컴파운드 핸들링 하는 거는 사실 MR 모프 때부터 예, 하이닉스가 워낙 또 잘하니까 또 연결되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소캠은 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상용화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지연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도 좀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약간 인문학적 네네. 감성, 젠슨왕의 감성을 섞으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하이닉스 얘기지만 하이닉스 쪽이 HBM을 너무 지금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젠슨왕의 사랑을 또는 엔비디아 구매팀의 사랑을. 그렇죠. 그러니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HBM 분산해야 된다. 네, 이 정도 나왔으니 마이크론이 이 소캠 쪽으로는 많이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의 비율이 나온 게 아니냐는 어떤 시장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합리적 추정. 네, 정말 저는 킹리적 가치라고 봐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인문학적 감성을 봤을 때 그런 트렌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비율이 뭐 대표님께서 들으셨겠지만 마이크론이 한 절반 정도로 가져가고 나머지 2.5씩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삼성전자도 꽤 소캠에 아주 가까이 컨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캠이라는 아이템이 제덱이라는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엔비디아라는 개별 회사가 만든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게 참 개별 회사가 이런 자기만의 독자 표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그게 진짜 너무 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AI 시장 쪽
칩을 점령하고 있다는 느낌? 그쵸. 젠슨 왕이? 이게 메모리 역사에서 없던 거예요. 그쵸? 개별 회사가 만든 표준 프로토콜에 맞게 메모리 공급사가 다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제대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예. 근데 젠슨 왕이 저는 사실 소캠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처음 기사를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젠슨 왕이 한 번쯤은 소캠을 한번 언급해 줬으면 하는 물론 뭐 수많은 GB300이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새 거니까 한 번쯤 언급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제덱에서 이게 표준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를 의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은 약간 언급을 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좀 관련해서 네.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네. 지난 GTC 2025에서 사실 제일 기대했던 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유리기판이었잖아요. 유리기판. 네. 그러니까 CPU 기술 공개를 했는데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를 안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자세히 더 들어가진 않았지만 유리기판하고 CPU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원인은 저도 더 취재를 해서 다음 아반떼에 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진영이 나뉜다는 느낌? 물론 다 미래 기술이고 TSMC든 삼성전자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기술이겠지만 약간 진영이 갈린다는 얘기도 또 들었어요. 대만은 CPU, 우리나라는 유리기판. 이게 맞는 사실인지는 검증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을 저는 들어서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발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 시그널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굳이 이걸 두 개 다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발열 쪽 그리고 두께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타깃을 하는 게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실리콘 포토닉스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은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또 생각이 난 게 당장 될 만한 기술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GTC에서. CPU 같은 경우는 TSMC가 올해 바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젠슨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CPU를 먼저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유리기판 쪽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업계에 돌아가는 동향을 들어보니 그 글래스 코어 기판 쪽에는 약간 좀 원래 올 초보다는 좀 힘이 빠지는 분위기. 네. 비슷한 느낌 저도 받았어요. 그렇죠.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은 힘이 빠지는 분위기. 오히려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 좀 더 약간 전환되는. 그게 지금 우리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CPU하고 유리기판이 약간 이게 원래 처음에 같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진영으로 약간 갈리는 그런 좀 그 흐름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아닌가. 맞아요. 이 확 올라갔던 그런 것들이 인터포저라는 어떤 테마가 나오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거 먼저 보여주자는 식으로 물론 삼성전기와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유리 인터포저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CPU는 CPU대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약간 엔비디아의 기술 정책 방향에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제 GB200이나 GB300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술들 다 해서 빨리 하겠어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수율도 너무 안 나오고 자꾸 이제 그 버그 나오고 이거 디버깅하는데 시간 너무 걸리고 계속 다운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될 수 있는 기술부터 일단 먼저 하고 일단은 공급의 안정성부터 취하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한테 전반적으로 이 정책의 영향들이 가면서 결국 유리기판도 그런 어떤 하나의 유탄이 아닐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요만큼만 움직여도 네. 밑에는 SCM이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 맞아요. 채찍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그렇죠. 엔비디아가 살짝 흔들면 저 끝에 있는 유리기판을 이만큼 흔들면. 네, 그렇죠. 네, 코로나가 걸리고.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 기침하면. 네. 참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또 재미가 있네요. 다음에 우리 안석현 기자도 한번 불러서 예. 셋이서 이야기해봐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테이블에 하나 더 불러주시면. 응원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소캠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빨리. 네. 혹시 그러면 소캠을 이을 차세대 커스텀 메모리로 혹시 뭐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소캠, 저는 당분간은 일단 소캠 보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VF4나 VCS가 좋은 메모리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아이템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누가 네. 배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살짝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결국 애플이 VF4에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 이게 그 서버보다는 온디바이스 AI 쪽. 그러니까 자기네들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 왜 망했냐 이러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팀 쿡도 그 이야기 듣고 있을 거고, 아, 우리 속으로 이만큼 준비하고 있어. 이거 깜짝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다음 버전의 프로맥스에서 뭔가 이제 이 하드웨어 커스텀을 보여줄 건데 그게 결국 VF4의 상용화 시점하고 뭔가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VF4나 VCS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서버 쪽보다는 약간 B2C용 이제 기존의 디바이스보다는 온디바이스 AI 쪽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그런 쪽이 아마 초저지연을 요구하는 그런 쪽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이드아이오, 뭐 예를 들면 LLW 이런 그렇죠. 쪽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저는 또 HBM의 어떤 변형된 형태도 요즘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3D HBM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GPU 위에 HBM 쌓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제 발열 이슈 때문에 원래는 GPU 위에 HBM을 올리는 게 어떤 정석처럼 됐지만 쿨링 시스템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꿔서 GPU 그다음에 HBM을 놓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커스텀 HBM에 대한 수요와 디램 메이커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캠 말고도 어떤 커스텀 HBM, 정말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이게 이 바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AMD 같은 경우도 기존의 프로세서 위에다가 SRAM을 3D Vcache로 올리기도 하니까. 근데 뭐 SRAM 올리는 거하고 HBM 올리는 거는 그 발열의 차원은 다를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쿨링 시스템이 뭔가 따라준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옆으로 2.5D로 패러럴하게 놓는 것보다는 3D로 놓는 게 훨씬 지연이 줄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을 이제 계속 우리도 보면서 시장에 기술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반떼, IT신과 반친자의 테크톡톡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예령 기자님과 계속해서 테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극저온 식각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극저온 식각 관련해서도 우리 강 기자님이 기사를 여러 차례 쓰셨고요. 이게 낸드 플래시의 핵심 이제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데 마치 뭐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의 경쟁처럼 글로벌 식각이라 그러면 도전체 쪽에서는 램 리서치가 원래 잘했었고 유전체 쪽은 테리, 그죠? 도쿄 일렉트론이 잘했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텔은 원래 디램이나 다른 쪽 이제 유전체 쪽으로 하다가 이제 도전체 쪽으로 들어와서 이 낸드 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지금 경쟁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극저온 식각 그리고 삼성전자의 넥스 레벨의 낸드죠. 그러니까 V10 이거를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 극저온 식각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도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지난해부터 이어서 올해까지 불꽃 튀었던 전장이고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V10만 딱 놓고 보면은 그래도 램 리서치가 와 진짜 1위는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구력이 무시를 못한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낸드 쪽 애처를 두 개로 크게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채널을 뚫기 위해서 그 위에 막을 수 있는 하드 마스크라는 독자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하드 마스크를 먼저 뚫어야 되는 그 애처, 하드 마스크 애처가 있고 그 하드 마스크에 구멍이 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몰드했던 100몇 단의 층을 뚫는 정말 본격적으로 드릴 역할을 하는 그런 애처, 채널홀 애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채널홀 애처 쪽에서는 또 두 회사가 비등했다고 해요.
램과 텔이. 그리고 이 애처 두 개 다 이제 크라이오 극저온 시각이 쓰이는데. 근데 이 하드마스크 쪽에서 램이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한 성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램이 좀 더 장비의 어떤 수를 더 가져갔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게 시각 업계 쪽의 대세인 상황이고, 또 램 쪽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이거는 1등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깔려있는 낸드 애처에서 모듈만 변형을 하면 시각 애처로 변모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 절감이 너무 큰 이슈인 거잖아요. 칩메이커 그렇죠.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램의 애처를 더 많이 선택을 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야, 램 리서치 진짜 영리하네.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이게 VLSI였나? 그 기술학회에서 완전 이 시각 업계 무대를 뒤집어 놓은 걸로 맞아요.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텔이. 그 이후로 램이 완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시간 동안 램은 이 왕자를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왔던 건데, 그게 이런 전략으로 텔의 진입을 최소화했다는 게, 와, 1위 시각 업체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또 3부 다르게 흘러가네요. 다르죠. 근데 이 텔도 굉장히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게 조금 과장일 수는 있지만, 정말 공고했던 어떤 요새를 균열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채널로 애처 쪽에서는 어쨌거나 어떤 대등한 성능을 냈다? 그리고 장비 가격이 조금 비싼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램은 기존의 기기를 사용한 거고, 모듈 비용과 신규 장비의 비용은 확실히 장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규 장비가 꽤 그래도 발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선전 아닌가? 예. 채널홀 애처에서도 텔이 다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램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램이 많이 가져간 건 맞지만 균열을 낸 것도 정말 대단하다.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이 비즈니스에서 당초 기대한 것처럼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는 기존의 어렵지만. 그 독점 구조를 완전히 그냥 균열을 일으킨 건 분명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라이 애처 시장에서 램 리서치와 텔의 비율이 한 4대3? 그리고 나머지가 세미스나 어플라이드나 중국 업체들, 에이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채널홀 같은 경우에는 100이었잖아요, 100. 정말 ASML UV처럼. 근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맞췄다고 해요, 이번 계기로. 기존 드라이애치 점유율하고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진입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장은 낸드 플래시라고 볼 수 있고, 요 다음 전장은 뭐 D램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인가요? 저는 D램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D램도 계속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뭐 어디에 쓰일지는 사실 저는 파악은 안 되지만, 뭐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3D로 하는 얇고 정말 그쵸. 그렇죠. 에스펙트 레이시오. 고정행비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곳에서 쓰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낸드 쪽에서의 어떤 분명한 애처 쪽의 이슈는 크라이오인 것 같아요. 네, 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최근에 이제 낸드 이야기하면 중국 YMTC의 낸드 기술 약진을 이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사실 여기서 이제 올해 마이크론의 캐파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극저온 시각 측면에서 보면 지금 YMTC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약간 기술이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거는 지정학적 이슈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때부터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용 미국 장비는 정말 진입이 힘든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들어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낸드 쪽에서는, 특히 애칭 쪽에서는 삼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뭐 낸드의 단수 쪽에서는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고, 뭐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의 정확도 이런 쪽은 삼성에서 여전히 강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당분간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본딩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 YMTC 하이브리드 본딩, 엑스태킹 그게 와 저는 좀 되게 쇼킹했어요. 그쵸. 네. 삼성 기술 라이선스 해가지고. 그거를 쓴다는 게 아니 이런 삼성 기술에 중국 기술이 묻는다. 저는 묻는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여태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어떤 자존심에 굉장히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 키옥시아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 기술을 토대로 어떤 빅테크 수주에서 최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례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YMTC뿐만 아니라 이런 본딩 쪽에서 볼 때 이런 추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이 참 이게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는 좀 사실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좀 약간 그동안 중요성을 좀 간과했던 건가요? 아니면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두가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차세대 기술이 될 거다,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어떤 힘들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시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말 굴지의 회사들이잖아요. 어플라이드. 그렇죠. 최근엔 또 배시의 지분을 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거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선언을 그렇죠. 했잖아요. 매출이 어플라이드가 수십조, 거의 40조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의 어떤 은어지만 마도를 잡고 그렇게 간다는 거는 너무 저는 무서운 소식인 것 같고 국내에서도 물론 CMS라든지 한미반도체 하나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규모의 차이를 봤을 때 좀 섬뜩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의 어떤 힘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거룩한 얘기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많은 좀 지원이나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거를 차세대 기술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플라이드가 배시를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시의 정책하고 어플라이드 정책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또 특허 이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포키시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어떤 특허를 딱 먼저 해놨을 때 정말 그물망처럼 쳐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진입을 할 수 없게끔. 그렇죠. 예. 경고장도 쫙 뿌려가지고 그런 거 워낙 잘하니까. 네. 약간 유럽 기업들이 그런 쪽에서 조금 나이브한 게 있는데, 그죠? 네덜란드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배시가 좋은 IP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위축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HBM4E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에도 본격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배시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연합이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E까지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시나 어플라이드가 너무 기세가 강하고 물론 삼성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CMS랑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서 잘 대응을 해야겠죠. SK하이닉스가 공급망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국내 생태계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일단 배시 장비를 다 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또 배시 장비를 일단 사서 뭔가 막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맞아요. 작년인가 그랬죠. 네. 근데 이게 딱 그냥 HBM으로 빌트인 된 건 아니지만, 그죠? 네네.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두 회사 간 합병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극적은 시각,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첨단 기술에서 이제 주목할 혹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혹시 최근에 관심 가는 회사가 있을까요? 극저온 시각 같은 경우에는 칠러 아무래도 칠러가 최대 포인트잖아요. 이거를 그쵸. 웨이퍼 온도가 아니라 칠러 온도가 마이너스 63도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칠러 쪽에서 램하고 텔 둘 다 FST와 유니셈
예. 근데 GST는 조금 후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두 회사가 지금 칠러 쪽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FST가 제일 앞서 있다라고.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회사가 대응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램텔 항상 같이 가는 회사들인데, TCK, 그렇죠. 예, 그리고 램은 TCK, 그렇죠. 네, 텔은 하나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예, 그렇게, 예, 그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예, 둘 다 램과 텔이 잘 되기를 바라는 회사들이겠지만, 그렇죠. 네, 그 정도, 예, 저는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도,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국 업체들의 기세가 강하지만 또 우리나라 회사들을 본도 회사들을 좀 응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 한미 한화 레슨을 저는 이렇게 인문학적인 배분을 하신 건데요. 아니 근데 그 회사들이 실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네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정말. 예. 하여튼 요거는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반떼 IT신과 반친자의 참 테크톡톡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 네. 또 좀 인문학적으로 할까요? 네. 콘텐츠는 아반떼지만 제네시스처럼 모시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제네시스 같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우리 강일현 기자님의 텔레그램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기사에 또 댓글도 좋게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간 아반떼 지지하시면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응원에 따라서 또 다음 달에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